안녕하세요. 광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학특허 기본지식 세 번째 시간인데요. 특허청 심사관들은 처음에 심사관이 되면 신규 심사관 교육 한 4주 정도 받고 와서 지도심사관한테 한 1년 정도 수습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되면 소위 사수라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실무를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의학특허에 관한 일을 하면서 그 정말 사수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을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의약품 정보, 그리고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어떻게 특허 정보를 찾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률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고, 제가 미리 당부를 드리는데,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오늘 강의에서 진행된 했던 내용들을 꼭 한번 직접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안 해보면 이건 알 수 없는 그런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의학특허에 관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사이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나라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의약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의약품에 관련된 특허 정보들이 많이 굉장히 있어요. 이 안에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약품 안전나라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여러분이 의학특허에 관한 일을 할 때, 뭐 의학특허뿐만 아니라 의학허가, 새로운 의약품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키프리스 사이트는 특허 정보의 모든 게 다 여기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다른 나라 것까지 다 특허 정보가 들어있고, 여러분이 특허 정보에 대한 어떤 걸 얻을 때는 이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약품 안전나라나 이 키프리스나 모두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 두 개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이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능숙하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의학 특허에 관한 일을 할 때 약사법이랄지 또는 특허법, 또 그리고 약사법 저 밑에 있는 훈령 예고 교시, 여러 가지 것들의 모든 정보들이 다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정보는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이따가 그 시간 끝 부분에서 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건 법제처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운영하고 있는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나라라고 하는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고 계신 메뉴는 의약품 정보라고 하는 거에 딸린 서브 메뉴들이에요. 크게 나누면 전자민원, 이 허가 신청하거나 뭐 이런 거겠죠. 고시 공고 알림, 또 안전사용 정보, 공공 데이터, 요렇게 큰 카테고리가 있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건 뭐냐면 의약품 등 정보에 관한 서브 메뉴들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요 의약품 등 정보 검색에 관한 거 하고, 요 신약 등의 재심사, 요게 소위 이제 PMS 기관과 관련된 거를 체크하는 건데, 요 두 개의 정보 사이트가 여러분들 업무하는데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자, 의약품 안전나라 두 번째, 고시 공고 알림이라고 하는 요 메뉴에 서브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고시 공고 알림의 서브 메뉴 중에 하나는 의약품 특허 목록이라는 게 있고, 의약품 특허 목록에서 요 의약품 특허 목록, 우선 판매품, 허가, 우판권 받은 의약품, 뭐 통지 의약품, 심판 청구 현황. 근데 이 심판 청구 현황은 오히려 여기가 속도가 늦어요. 키프리스에 있는 사이트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 청구 현황은 식약처가 보고를 받은 뒤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딜레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오히려 심판 청구 현황을 여러분 직접 찾아볼 때는 요 식약처 안전나라보다는 이따가 설명드릴 키프리스 통합 행정정보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이 의약품 특허 목록,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약품 개발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게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오리지널 의약품 A가 있다라고 하면 그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개발을 해보자 라는 회사 내부적인 어떤 이제 개발비에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땐 항상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시장성 분석 결과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팔릴 만한 의약품을 만들어야지 뭐 의약품 개발을 자선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시장성 분석에 기초해서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오리지널 의약품을 타겟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제너릭 개발을 하겠다. 이걸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의학 전문지 인터넷 기사를 한 10개 정도를 매일 모니터링 합니다. 뭐 허가 정보도 보고 특허 심판이나 소송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데 여러분들도 연구개발 업무를 하다 보면 뭐 데일리팜이다, 메디파나다, 히트뉴스다 이런 의학 전문지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오리지널 의약품이 뭐 식약처 등재 특허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심판 청구를 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기사로 나온 걸 한번 보게 될 거고. 근데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 기사에는 그 오리지널 의약품이 무엇이다, 뭐 케렌디아다, 아니면 뭐 트라젠타다 이런 식의 제품명 정도는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제품에 관련된 식약 등재 특허가 뭔지 또 그걸 PMS 기간은 언제고 뭐 시장성은 뭐 시장성 정도 매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기사에.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여러분이 모티브를 얻을까? 아, 다른 회사에서 이 오리지널에 대해서 제네릭 개발을 하는구나. 우리도 빨리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자, 세 번째 경우는 여러분들도 제약사 다니는 많은 친구분들도 있을 거고 지인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지인들한테 어떤 제약사에서 다른 제약사에서 오리지널 어떤 의약품에 대해서 제네릭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더라. 우리도 이 제품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빨리 여기에 개발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상태가 있을 게 세 번째 경우고 네 번째 경우가 뭐 원료 회사나 제네릭 개발사가 뭐 자기들이 주관사가 되겠으니 참여사로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이런 원료를 수입하는데 이거 제품 개발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원료 제안서를 받는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여러분이 흔히 어떤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할 때 접할 수 있는 정보 소스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여러분 자체 개발을 만약에 하겠다. 자체 개발 계획이 있어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자체 개발 요 오리지널 의약품을 회해서 제네릭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기술적 특징이 있어서 이걸 특허 출원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별도의 제네릭 개발하면서 그 거기에 어떤 기술적 특징이 있어서 특허 출원을 하려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관련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의약품이 어떤 특허였는지, 그리고 또 그거 관련된 다른 제약사들이 특허 출원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출원한 거,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안 하고 그냥 하면 완전히 돈만 버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예전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어떤 R&D를 하려면 일단 특허가 어떤 게 출원돼서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검색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안 하고 하다 보면 아주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런 특허 출원 등록 현황을 검색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검토를 해보면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제네릭 의약품이 됐건 새로운 기술이 특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이미 나와 있는 출원이나 등록된 거하고 신규성의 진보성의 문제는 없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선행기술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지 이 배경 기술을 조사를 해야 그걸 기초로 해서 자 이미 이런 특허 출원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 빈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야 그거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정보 검색이 필요하고 두 번째, 자, 자체 개발이 됐건 아니면 전문직 기사를 받건 다른 회사나 원료 회사의 정보를 받았건 간에 제네릭 개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가 뭐냐? 이 오리지널을 보호하는 특허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고 실제 그 특허 번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고 번호를 만약에 알아냈다면 그거를 특허 등록 공보를 찾아서 그 등록 공보 안에 특허에 있는 내용이 기술적 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이걸 회피할 거냐 아니면 무효를 할 거냐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하려면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특허 번호를 찾는 것과 그 특허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네릭 개발에 항상 중요한 게 이 PMS 만료일인데
자, PMS 만료일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PMS 만료일 전에 만약에 제네릭 허가 신청을 하려면 오리지널하고 똑같은 풀 임상시험을 해야 돼요. 하지만 PMS 만료일 이후에 제네릭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성 시험이나 비교용출 시험 같은 좀 더 풀 임상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시험 결과를 가지고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PMS 만료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이 생동을 이 이전에 해야 되거든요. 만료일 이전에 해야 PMS 끝나고 바로 제네릭 허가 신청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PMS 만료일을 모르면 이 개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정보들,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실제적인 사례. 요게 이제 그 캐렌디아정이라고 하는 바이엘 의약품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 자, 요 날짜가 중요해요. 26년 2월 28일에 이 기사가 떴는데 제목이 뭐냐면 위더스 제약이 이 캐렌디아정이라고 매출이 엄청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캐렌디아정에서 특허 회피 첫 도전장을 냈다. 26년 2월 28일에. 그리고 내용을 보니 바이엘이 오리지널사고 특허권자고 결정 특허네요. 그냥 일반 다른 뭐 물질 특허도 아니고 결정 특허는 여러 가지 특허 중에서 가장 회피가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을 청구한 거고,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해야죠. 아, 특허가 결정 특허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고 하면 무정형이거나 다른 결정형을 확인 대상 발명으로 해서 회피하겠다고 심판을 청구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자, 가파른 성장세 속의 특허 판단의 업계 촉각 예상 이렇게 돼 있고, 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서 특허 장벽에 첫 도전장을 냈고, 이 캐렌디아라는 걸 보면 캐렌디아라는 정은 바이엘의 핵심 파이프라인이고, 여기 보면 21년에 2형 당뇨병 동반 만성 신장질환 치료제를 FDA 승인을 받았고, 또 추가로 신부전 관련된 승인도 추가로 확보했다. 그래서 매출을 보면 이게 물론 글로벌 매출이지만 5,050억, 상당히 크구나. 그리고 문제는 이게 자꾸 이 처방이 증가하고 있구나. 이게 향후에 시장성이 좋구나. 이것까지는 이걸로 알 수 있지만, 자, 여기는 그냥 단지 바이에리 특허권자고, 캐렌디아라는 제품만 나왔고, 결정 특허라는 정도만 나왔고, 매출이 많다는 정도만 나왔지, 실제 이 캐렌디아정의 PMS 정보, PMS가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이 실제적인 특허가 어떤 특허고 그 내용이 뭔지, 뭐 심판은 언제 어떤 심판을 청구, 이걸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찾아가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 정말 실무적인 테크닉들이니까. 자, 먼저 이 PMS 정보, 뭐 간단하지만 중요한 정보예요. PMS,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 소위 말해서 임상 제4상, 시판 후 조사라고 하는 게 끝나는 기간이에요.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PMS 기간 만료일 이후에 바로 다음날 제네릭 허가 신청이 대부분의 회사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PMS 만료일 이전에 생물학적 동성 시험이나 허가 관련 준비를 다 마쳐야 PMS 만료일 다음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PMS가 언제 만료되는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의약품 안전나라에 가서 의약품 등 정보 이걸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요 신약 등의 재심사라는 메뉴에서 제품명에다가 아까 들은 캐렌디아, 뭐 정 빼고 그냥 캐렌디아만 쳐도 돼요. 그러고 나서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총 두 건에 뜨는데 하나는 10ml, 하나는 20ml 요 용량이 다르면 이렇게 두 개로 뜨게 되는데 허가는 22년에 받았고 재심사 대상 6년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재심사가 끝나는 날짜가 언제냐? 2028년 5월 9일로 재심사가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딱 알아야 될 게 뭐냐면 5월 9일 날 PMS 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 제품의 제네릭 개발하려면 5월 9일 다음 날인 5월 10일 날 이 제네릭 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그 이전에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5월 10일 날 제네릭 허가 신청이 들어가려면 제네릭 허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물학적 동성 시험의 결과랄지 다른 허가 관련 서류들이 이 이전에 끝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PMS 기간 끝나고 나서 이때 허가 신청이 들어가고 이로부터 특허권자한테 20일 이내에 통지를 하고 요 통지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 심판의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요 내용은 이제 다음번 강의 때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강의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PMS 기간에서 역산해서 1년 전이나 2년 전에 심판을 청구해야 우판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일단 지금은 아직 내용을 여러분이 잘 우선 판매 품목 허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것만 메모를 해놓으세요. PMS 기준으로 1년에서 2년 요 앞에 심판을 미리 청구해서 결과를 요 날로부터 한 9개월 이내에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요것만 메모를 해놓으시고 그 이유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PMS 날짜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요 다음날 바로 허가 신청을 해야 되니 쟤네 허가 신청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날 이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PMS 만료일 기준으로 약 1년에서 2년 전 요 시점에서 심판 청구를 미리 해야지 우판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요 두 가지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PMS 정보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의약품 특허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찾아보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PMS 정보는 요 의약품 등 정보였는데 이 의약품 특허 목록을 하려면 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고시 공고 알림 요 메뉴를 가지고 와서 요 의약품 특허 목록에 이 의약품 특허 목록이라는 서브 메뉴를 선택하고 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다 케렌디아정 또는 케렌디아라고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4개가 뜨게 됩니다. 총 4개가 떠요. 자, 이 총 4개는 뭐냐면 이 케렌디아 정에 등재되어 있는 등재 특허가 여기 목록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20mg 있고 10mg 있었는데 특허가 번호는 4개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2개죠. 여기 2830-206이라는 번호가 하나 뜨고 또 하나는 1614164라는 번호가 떠요. 자, 이걸 딱 보고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번호가 낮은 게 되게 물질특허가 먼저 등록이 되고 그 뒤에 조성특허, 용도특허, 결정특허가 되니까 요게 물질특허고 요 뒤에 나오는 번호가 그 이후에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은 조성특허나 용도특허나 결정특허겠구나 라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 자 여기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 특허 번호 옆에 그리고 요 상세라는 거에 링크가 걸린 것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곧바로 키프리스로 연결이 됩니다. 예전에 키프리스 시스템 바뀌어서 연결이 안 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연결이 되고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 특허 번호를 누르게 되면 곧바로 키프리스 연결이 돼서 이 특허의 내용을 여러분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상세는 뭐냐면 이 등재된 특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바로 링크를 따라가면 연결이 됩니다. 먼저 상세 정보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허 번호 눌렀을 때 나오는 키프리스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보였던 그 상세라는 링크를 누르게 되면 나오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화면은 여기에 직접 관련성 심사 정보라는 별첨, 요걸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게 나오게 돼요. 자, 이 상세 정보에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정보가 먼저 제품명, 주성분명,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고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여기 특허권 등재자가 있고 여기 특허권자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 특허를 갖고 한미약품이 특허 등록을 하면 이 등재권, 특허권 등재를 한 사람하고 특허권자하고 같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특허권 등재자가 바이엘 코리아예요. 우리나라 바이엘 한국지사가 특허권을 등재를 했어요. 근데 특허권자는 누구예요? 바이엘 파마 악티엔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독일 회사예요. 특허권자는. 자, 요렇게 다룰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필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심판이 진행 중인 맥시제식 같은 경우는 특허권 등재자는 국내 회사인 경보제약인데 특허권자는 AFT라는 뉴질랜드 회사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 두 개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 여러분이 이제 허가특허 연계제도 설명 듣게 되면 특허권자한테 우리가 통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채널 허가 신청할 때 이 통지를 할 때 이 등재자와 특허권자 양쪽에다 다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여러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 바이엘 파마 악티겐 게젤샤프트. 특허권자 소재지가 독일이네. 그러면 이거 특허권자 통지할 때 독일로 국제 우편을 보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밑에 보면 이렇게 해외의 그 소재지를 갖고 있는 특허권자나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이 같이 등재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서울특유시 중구 정동길 뭐 김장 변호사무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김현장이죠. 김현장이 대리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 통지할 때 독일로 국제 우편을 보낼 필요가 없이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아래 보면 이제 특허권이라고 해서 실제 그 캐렌디아 정의 등재 특허로 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나오는데, 특허 번호가 나오고 언제 특허를 받은 설정 등록된 날짜가 나오고 존속기간 만료되는 날이 언제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회피하면 이 존속기간 만료이니까 상관없이 하겠지만, 회피거나 무효를 못하면 이거 이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등재 청구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1항부터 8항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등재 청구항이 그 최종적으로 등록된 게 만약에 8개인 상태에서 8개가 등재되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4개인데 그 중에 8개만 등재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나중에 우판권 받을 때 회피나 무효를 해야 될 거는 요거만 하면 돼요. 모든 거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죠. 14개가 모든 특허 청구항인데 그걸 다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요 등재된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안 하고 이렇게 등재된 것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개 만약에 실제 등록된 게 14개인데 여기에 식약처에 등재된 게 8개라고 하면 요 나머지 부분들이 제조 방법이나 이런 거는 등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급권법을 하려고 하면 그 특정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조제 방법도 다 공개를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식약처의 등재 청구항이 아닌 것까지 도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도전할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요 아래 연역이라는 게 돼 있고 제가 점선으로 쳐놨는데, 여기는 지금 그냥 비어 있어요. 등재일만 나오고 나머지는 없죠. 자, 이 경우에는 등재된 이후에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이따가 요 연역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직접 관련성 심사 정보라고 해서 왜 이 특허가 등재가 됐는지를 이유를 설명한 문서가 나오는데, 요 별첨을 다운받아 보시면 요 청구항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직접 관련 성화사항이 주성분과 그 분량이 이 청구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등재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방금 전 화면에서 상세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 설명을 드렸고, 방금 전 화면에서 특허 번호를 이렇게 눌렀을 때 그게 키프리스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키프리스로. 그 화면들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상단에 보시는 게 뭐냐면 아까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의약품 특허 목록에서 캐덴디 장로 검색했을 때 나온 이 결과 중에 하나인데, 요 2830206이라는 거 여기 화살표가 있다 그러죠. 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키프리스 바로 연결이 돼요. 별도 창이 뜨면서. 그러면 요 2830206이라는 특허 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 특허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발명의 명칭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등록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아, 이건 특허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공개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출원돼서 공개만 되어 있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거절 또는 취하 뭐 이런 경우도 요 등록이라는 것 대신에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린 이 특허 분류번호 IPC 번호하고 CPC가 나와 있고, 출원인 최종 권리자 이렇게 나와 있고, 요 발명의 요약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요 발명의 명칭을 클릭하게 되면 이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발명의 명칭을 누르게 되면 요 화살표 따라오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발명의 명칭의 여러 가지 정보들, 특히 상세 정보, 공개 정보, 공고 전문, 등록사항, 통합행정조, 요 메뉴가 여러분이 주로 보게 될 것인데, 이게 도면은 사실은 이게 나오면 도면 닫기를 눌러서 이걸 닫아버리세요. 그래야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요 상세 정보는 이 특허의 서지적 정보들, 소위 비블리오그래픽 데이터라고 하는 상세한 정보가 여기 나오게 돼요.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상세 정보를 조금 확대해 놓은 건데, 이 오른쪽에는 소위 그 국제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파리 조약에 의한 출원과 PCT 출원이라는 거에 의한 걸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특허는 지역주의라고. 미국의 특허권 행사하고 싶으면 미국의 특허 출원이 되고, 한국의 특허권 행사하고 싶으면 한국의 별도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외국에 출원하다 보니까 이런 출원의 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 제도가 만들어졌고 조약이 만들어졌고, 이 좌측에 있는 게 파리 조약에 의한 국제 출원 절차고, 이 오른쪽에 있는 노트가 PCT 조약에 의한 PCT 국제 출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 어떤 유럽 특허 출원이니 유럽에다 출원을 합니다. 유럽에다 출원을 하고 나서 이 유럽에 출원한 거를 근거로 우선권 주장을 해서 PCT 국제 출원을 해요. 그렇게 되면 PCT 국제 출원은 국제 공개가 되고 국제 예비 심사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실제 여기 유럽에 출원할 땐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했을 텐데 한국말로 번역문을 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사가 진행돼서 특허가 등록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소위 PCT 조약에 따른 PCT 출원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지금 캐렌디아 정이 이 PCT 출원에 의해서 한국에 번역문이 제출된 거예요. 자, 보시면 서지정보에 보면 IPC, CPC 나오고 출원 번호, 출원인, 그리고 번역문 제출일자라고 나와요. 이 번역문 제출일자가 뭐냐? 이 유럽에 출원하고 난 뒤에 PCT 출원을 한 뒤에 우리나라에 번역문을 낸 날짜가 바로 이 날짜입니다. 그리고 등록번호, 공개번호 나온 다음에 국제 출원번호, 국제 공개번호, 우선권 정보가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뭐냐? 이 국제 출원번호는 유럽에 먼저 출원을 하고 난 뒤에 이걸 우선권 주장에 근거로 해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요 PCT 국제 출원하는 게 요 번호가 요 국제 출원 번호고, 이 국제 출원이 국제 공개가 된 번호가 바로 요 국제 공개 번호고, 여기서 다시 이 PCT 국제 출원을 할 당시에 최초 유럽 출원을 먼저 했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우선권 주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요 유럽에 최초 출원하는 것이 바로 요 우선권 정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 2014년 8월 1일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놓은 거를, 자, 이 특허 출원에 대해서 신규성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 기술을 찾을 때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면 요 국제 출원 일자가 아니에요. 2015년 7월 29일이 아니라 이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된 2014년 8월 1일 이전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잘 보세요. 아까 유럽에서 출원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선권 주장해서 여기 국제 출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날 이전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앞선 요 우선권 주장의 기본일이 되는 요 우선권 주장인 이전 데이터를 찾아야 그게 선행 기술이 되지. 만약에 요 우선권 주장 유럽에 출원이라고 PCT 출원한 요 사이에 있는 요 문헌은 선행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요 2014년 8월 1일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날짜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심사 진행 상황을 보면 등록 결정이 됐는데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심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재심사라고 하는 거는 최종 거절 결정이 됐다가, 자, 다시 한번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이 보정해서 확 줄일 테니까 다시 한번 심사해 주세요. 이게 재심사 절차예요. 그래서 이 등록 결정 가로 열고 재심사 후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 이 특허 출원은 처음에는 거절 결정됐다가 좀 더 청구 범위를 감축해서 겨우 특허를 받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구분이 있는데 국제 출원이고 분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어떤 정보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느냐? 아, 이 출원은 처음에 국제 출원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분할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온 자출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원출원 번호, 이게 원출원이고 이걸로부터 분할된 것이고 관련된 출원 번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세 정보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공개 전문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 보면 공고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번호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출원 번호는 여기 이제 출원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10이라고 하는 건 특허를 의미합니다. 연도 4자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년 번호 7자리가 들어가요. 이게 출원 번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형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검색을 하거나 할 때. 자, 공개 번호는 10이라는 특허를 의미하는 10, 그리고 연도 4자리, 7자리. 근데 등록 번호는 연도가 안 들어가고 그냥 특허를 의미하는 10하고 그냥 1년 번호 7자리. 이렇게만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지난번 기본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개
특허 공보라고 하는 것과 요 등록 특허 공보라는 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공개 특허 공보는 뭐냐면 출원하고 18개월 뒤에, 1년 6개월 뒤에 무조건 발간되는 공보예요. 그러니까 심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내면 여기 있는 청구 범위가 바뀔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피를 하려면 이걸 기준으로 회피하면 안 돼요.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 공개 공보는 다만 이런 특허, 이런 기술이 특허가 출원돼 있구나라고 하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이지 이 공개 특허 공보를 기준으로 여러분 회피 설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그 대신에 등록 특허 공보는 뭐냐 심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 등록된 거고. 근데 한 가지 이 등록 특허 공보도 특허권자가 자기가 판단해서 뭐 오탈자가 있다면 정정 심판을 청해 정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도전자가 있어서 이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이 범위가 줄어드는 감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어나지는 않아요. 정정이 된다라고 해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정을 한다 해도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요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공개 전문과 공고 전문, 공개 특허 공보와 등록 특허 공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등록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요 좌측에 있는 게 아까 찾은 페렌디아 정의고 요 등록사항은 여러분 저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띄죠. 이 특허도 요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특허 등록 원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의 설정 또 어떤 누가 권리자고 권리의 내용이 언제고 권리의 내용이 어떻고 요게 발명의 명칭이 뭐고 언제 존속 기간이 만료되고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요 등록 원부. 근데 요 등록 사항은 뭐 여기는 법적 증빙자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증빙자료 사용하려면 등록 원부라는 걸 별도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참고용으로. 근데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주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은 다음에. 그래서 이 등록 사항을 보게 되면 실제 등록 특허권자가 누군지 그리고 언제 만료된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에는 이 캐넨디아 정에는 요 공고 전문 뒤에 요 기타 공고라는 게 없는데 요 기타 공고라는 게 있는 림버크 서방정이라는 걸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허마다 요 기타 공고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타 공고에는 뭐가 들어가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정 공고. 아까 특허 등록되고 난 뒤에 정정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정 공고가 들어가거나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존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허가특허 연계제도 허가 받는데 소요된 임상 시험하고 허가 받는 기간만큼 이게 이렇게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존속 기간 연장 등록 공고가 여기 또 기타 공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타 공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특허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정이 안 되거나 또는 존속 연장이 안 되면 여기처럼 기타 공고가 안 나오겠죠. 근데 이 림버크 서방정 같은 경우는 존속 연장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연장된 내용이 나온 기타 공고가 여기에는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자, 키프리스 여섯 번째 마지막 메뉴인 이 통합행정정보. 이 통합행정정보에는 이 특허 출원이 실제 등록되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되는 모든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PCT 국제 출원 요 분할이 됐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2023년 4월 26일 날 분할이 돼서 자체적으로 보정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건 심사관이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처리 상태가 발송 처리 완료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출원이 접수한 게 아니라 심사관이 자, 이 특허 출원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의견 제출 통지서를 출원인한테 보낸 거예요. 자, 이 통지서를 받고 나서 1월 26일 날 보냈는데 한 두 달쯤 뒤에 보정서와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대해서 그 거절 이유 이렇게 받았는데 자, 특허 청구 범위 이렇게 보정했고요. 또 그 보정했으니까 이게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두 달 뒤에 냈고 자, 이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확 거절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3월 25일 날 냈는데 한 6개월 지난 뒤에 거절 결정을 해버렸죠. 자, 거절 결정을 나서 기간 연장을 쭉 한 다음에 재심사를 또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심사는 뭐다? 이 보정 한 번 했잖아요. 거절 결정하니까 더 줄인 거예요. 청구 범위를 더 줄여서 자, 이렇게 줄였으니까 또 의견서도 또 냈죠.
특허 내주세요라고 보정과 의견서를 또 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2025년 3월 30일 날 특허 등록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자, 이게 등록 결정을 하자마자 25년 3월에 했는데 1년이 되기 전에 심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이 또 들어오게 된 거고. 자, 이런 그 특허에 관련된 출원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모든 정보를 다 볼 수는 없는데 요 링크가 밑줄 그어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 이 문서를 직접 여러분이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특허 출원의 어떤 히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심판 청소 이런 거는 공개가 안 돼요. 하지만 등록된 거라든지 이 출원인이 어떤 주장을 해서 이게 보정을 어떻게 했고 의견을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직접 볼 수가 있고요. 심사관이 또 어떻게 거절 이유를 통지했는지도 이 통합행정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식약처의 의약품 특허 목록에 이렇게 빨간색, 적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냥 유효하게 등재되어 있는 특허가 살아있는 건데,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자, 지금 현재 2026년 3월 14일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요 2023년 2월 1일 이거는 이미 특허가 만료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가 이걸 열람해 보는 시점에 이미 특허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제품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죠. 근데 요 듀카브 30여고 요 하나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도 이게 한 3년째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의 의약품 특허 목록을 봤더니 빨간색이다. 그리고 저 존속기간 만료일자를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보다 이전이다. 아, 그럼 이건 특허가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특허가 없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온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 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설명드릴게요. 자, 이 경우도 이렇게 빨갛게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현재 시점이 2026년 3월 14일이라고 치면 여기 2027년 4월 19일이면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빨간색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는 이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이 청구가 돼서, 심판원에서 무효라고 심결을 했고, 특허권자인 이 와이어스가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존속기간은 남아있지만 이게 무효가 된 경우에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그러니까 존속기간 만료가 안 됐음에도 무효심판 청구가 돼서 무효가 확정이 되면 이렇게 빨갛게 나온다는 거. 자, 요게 2020년 3월 31일까지가 존속기간이 만료되죠. 근데 현재 시점이 뭐라고 했어요? 2026년 3월 14일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남았죠. 한 보름 정도. 그러니까 이건 검정색으로 지금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게 2026년 4월 1일 가서 들어가서 보면 이게 빨갛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요 10번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심판이 청구가 됐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유효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시점 2026년 3월 14일 시점에서 보면 아직 존속기간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요대로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있지만 무효 심판이 걸려서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바뀐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셔야 될 두 번째 경우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딱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근데 존속기간은 34년이니까 아직 한참 많이 남았는데 빨간색이야. 그럼 이건 존속기간 만료된 것도 아니고 또 찾아보니까 이건 무효심판도 없었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상세를 가서 들어가서 보시면 상세를 들어가서 연역에 등재는 2017년에 했는데 이 종근당이 2020년 9월 25일 날 등재를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정부당 입장에서 요 특허 1721-831이라는 게 회피나 무효가 너무 쉽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수의 제약사가 들어서 우판권 받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세 가지 경우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의약품 특허 목록을 찾아서 이렇게 검색을 여러 번 했을 때, 뭐 정상적인 경우 전부 다 검정색으로 표현되면 다 유효하게 등재되는 식약처 등재 특허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두 번째, 존속기간 아직 남아있는데 무효심판이 확정돼서 무효가 된 경우. 요 세 번째, 아직 존속기간도 만료되지 않고 무효심판도 없었는데 특허권자가 스스로 삭제한 경우. 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이 의약품 특허 목록에 빨간색으로 나온 것을 오해 없이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등재 특허라는 게 있어요. 미등재 특허가 뭐냐면 아까 쭉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오리지널, 여기 지금 뭐 트라젠타부터 자디앙, 에스클리토 이런 오리지널이 있으면 이 오리지널에 관련된 특허들을 식약처에 다 등재를 하면 좋은데 특허권자들이 등재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저 베링거 인계라인 같은 경우는 좀 너무한 게 등재 특허는 요 5건밖에 없는데 미등재 특허가 더 많아요. 또 엠파글리플로진 등재 2개밖에 없는데 미등재가 이렇게 많고 또 현재 심사 중인 것까지 있어요. 이건 심사 중이니까 아직 등재를 할래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미등재 특허를 왜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국내 제약사들도 메이저들은 요즘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등재를 해놓으면 특허권자가 통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등재를 안 하면 통지를 못 받아요. 하지만 이 리나글립틴이라고 하는 성분과 관련된 제품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등재를 이만큼 해놓으면 제네릭사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걸 통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등재 특허를 이렇게 해놓으면 제네릭사가 이런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제네릭 개발할 때 이 특허에 대한 걸 해결을 못하면 출시를 하는데 상당히 위험 부담을 갖게 돼요. 더더군다나 요즘은 치매인 경우에 3배가 아니라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걸로 특허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미등재 특허를 해결 못하면 출시하는데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게 되니까 이 오리지널 입장에서는 일부만 등재하고 일부는 미등재해서 등재한 특허에 의해서는 제네릭 개발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 미등재 특허를 통해서는 제네릭사의 출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허들로서의 그런 걸 쓰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많은 특허를 등재한다고 나름 노력을 했으니까 뭐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네릭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미등재 특허가 아주 골머리가 앓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자, 기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사 내용들이 재밌는데 미등재 특허 있다 베링거 트라젠타 제넥사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우측에 보시는 게 이제 김현장이 실제 발송했던 요 내용 증명에서 요걸 가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미등재 특허 있으니까 출시하지 말아라 이런 걸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특허 침해에서 고의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고의로 때린다면 의도를 가지고 때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는 거, 법적인 용어로 고의는 뭐냐면 알고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일부러 고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내용 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제넥사는 침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출시했다. 그러니 고의다. 그러니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면 믿져야 본전 내용 증명에도 제넥 출시 강행. 그러니까 이 사실 아까 그 미등재 특허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강한 특허가 아니라 이 제넥사 출시를 막기 위한 뭐 자질구레한 특허들을 마구잡이로 등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효 심판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출시를 강행한 회사도 있고 제목이 참 재밌어요. 미등재 특허가 뭐길래 뭐 사랑이 뭐길래가 아니라 각자 도생 남았지만 발매 강행. 자, 이런 식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미등재 특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식약처의 특허 목록에 나와 있는 등재 특허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이런 미등재 특허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미등재 특허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미등재 특허는 아까 특허 목록 등재 특허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는 그냥 링크만 누르면 바로 떴잖아요. 검색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아주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미등재 특허는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여러분이 테크닉이 이제부터 필요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아주 간단한 테크닉을 설명드리는 거고 실제 이 상세 검색을 통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여기 보면 검색 도구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실제 해보셔야 돼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것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키프리스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냥 화면에 요 검색창 하나하고 요 상세 검색 요것만 딱 뜰 겁니다.
그러면 이건 초보자들 위한 검색이에요. 여기다가 리나글립틴 미등록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이 키프리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이 상세 검색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별도의 창이 뜹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개의 다양한 키워드를 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상세 검색 창이 뜨니까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기본 검색창에서 하는 거는 아주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처럼 전문가는 상세 검색에서 하셔야 돼요. 자, 내용을 보면 유형, 권리 구분, 그리고 이 상태, 요 자유 검색은 전체 다 전문에서 하는 거고 뭐 내용 검색, 여기 번호. 만약에 번호, 출원 번호, 공개 번호, 등록 번호. 아까 제가 번호 형식 알려드렸죠. 하이픈은 입력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등록 번호 같으면 10 다시 안 하고 10하고 1, 2, 3, 4, 5, 6, 7 1년 번호 7개만 집어넣으면 바로 검색됩니다. 그리고 분류 IPC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 미등재 특허 의학 분야에서 많이 쓰는 게 요 자유 검색에서 전문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발명의 명칭 정도로 들어가든지 요 발명 명칭 아니면 요 임명 정보 왜냐하면 되게 트라젠타 그러면 바이엘이나 베링거 인게나 이런 어 오리지널 사의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 훨씬 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자 정보에 검색 항목 설정에 요 일자 정보, 우선권 정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일자 정보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떠요. 근데 여기도 그냥 8자리, 연도 4자리에 매월 며칠부터 매월 며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리나글립틴 넣고 출원인의 베링거 인겐하임 넣고 날짜를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날짜를 넣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 이렇게 AP 어플리칸트의 베링거 한계람 넣고 AD라고 날짜에 요걸 넣고 자유검색에 리나글립틴 넣고 총 22건이 검색이 됐어요. 리스트가 떴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리나글립틴만 자유검색하면 총 464건이 검색이 돼요. 자, 지금 요걸 비교해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그 상세 검색 창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조합,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검색 숫자를 줄여가는 게 여러분의 이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중요한 과제예요. 그리고 나면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요걸 엑셀로 내려받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엑셀로 내려받거나 요걸 파일로 받는 기능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미등재 특허가 뭔지를 찾아내는 뭐 좀 지난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그 특허 검색에 대한 거, 그리고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로부터 키프리스에 들어와서 어떻게 정보를 보는 것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법조문에 대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이 법이나 법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다 장, 조, 항, 호, 목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리고 일부러 색깔을 좀 맞췄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식약처의 어떤 심사관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허청 심사관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못해 저하고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할 때 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지목하려고 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허법 제29조 1항 제2호에 규정된 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29조 1항 여기 그 다음 나오는 번호는 호 그러니까 요 2호 요거를 얘기할 때는 특허법 제29조 1항 2호라고 지목을 하면 돼요. 또 여기 특허법 2조 3호예요. 여기는 항이 없어요. 동그라미 번호가 없잖아요. 3호 다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조가 있고 동그라미 번호는 항이라고 하고 요 항 밑에 나오는 1, 2, 3, 4는 호라고 하고 요 1, 2, 3, 4 밑에 나오는 가나다라는 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법에서 특정 위치를 지적할 때 쓰는 아주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이거 사실 누가 잘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너무 기본적인 거기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하고 대화가 됩니다. 법 조문을 지정하면서 몇 페이지 몇째 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법조문 몇 페이지 몇째 줄이라고. 그러니까 특허법 몇 조, 몇 호, 몇 목 이런 식으로 뭐 몇 항 이런 거를 표현할 줄 아는 이건 기본적인 용어예요. 근데 장은 뭐 크게 잘 안 쓰고 조항, 호, 목 요 네 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법령의 어떤 하이어라키를 좀 아셔야 되는데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나 부령이 있어요. 이거는 법률은 국회에서만 정한 입법이 가능한 거예요. 이 법률을 다른 데서는 입법을 못 해요. 국회에서 통과가 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요. 특허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이라는 게 특허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령. 예전에 왜 윤석열 정부 때 이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되니까 뭐 시행령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거는 그냥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끝나니까 그렇게 했던 예전에 사례가 있었죠. 자, 총리령 부령은 이거는 식약처나 지재처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시행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이 시행령, 이 시행 규칙에는 주로 서식들이나 뭐 절차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 아, 요런 순서가 있구나.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 규칙, 약사법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훈령 예규 교시 공고. 아까 의약품 특허 목록은 일종의 공고에 해당하고요. 뭐 특허청 이제 특허청이 아니죠. 지재처의 존속계 연장제도 관련된 건 고시에 해당하고 이 훈령 예규 고시 공고가 특허청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식약처는 굉장히 많아요. 워낙 디테일하게 규정을 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법률과 이 훈령 예규 고시 요거의 하이어라키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지 번호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2015년 3월 15일 시행되면서 약사법이 개정이 됐겠죠. 그럼 그 이전에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들어왔어. 그럼 기존의 약사법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예전에는 50조가 의약품 판매였어요. 51조가 대한민국 약전이었어요. 자, 50조의 2부터 50조의 12까지가 새로 5장의 2라는 걸로 이렇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되면서. 자, 여기서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50조와 51조 사이에 들어왔는데 50조에 1은 없어요. 이 가지번호라는 게 의, 2, 의, 3, 의, 4 이것들이 가지번호인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에 의해서 법령 조문들이 들어갈 때 반드시 앞 조문에 의 1은 없고 의 2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자, 특허법도 마찬가지. 132조가 자료의 제출이었고 133조가 특허의 무효 심판이었는데 이 취소 신청 제도라는 게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서 곧바로 132조에 1은 없고 132조에 2부터 해서 15, 16, 17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 게 소위 가지 번호라는 거예요. 자, 이런 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은 먼저 알아두시고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 방법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처음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특허법이라고 치고 검색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특허법의 모든 조문 내용이 나와요. 이거 뭐 특허법, 약사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 또 영문 법령까지도 있고, 또 서식, 행정규칙, 자치법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IMF 때 김대중 정부 때 이게 처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IMF 시절에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산화에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고, 뭐 정부 24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특허청, 특허넷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나라 정보 시스템, 이 법령 정보 시스템보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기능이 탁월합니다. 기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이용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의약품 개발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할 때 모든 법령에 관련된 건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몇 가지 중요한 사용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특허법, 뭐 약사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았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면 이 전문 내용을 요 내려받는 화살표 있죠. 이걸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뭐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예전에 육법조서 나오던 무슨 출판사가 문을 닫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모든 법령이 이런 식으로 PDF 파일, 아래 한글 파일로 이렇게 내려받을 수 있는데 그 육법조서 만드는 출판사가 책이 안 팔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거를 원하는 조문만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형태를 여러 가지로 해서 뭐 용지 폰트까지 선정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분이 상시 쓰는 뭐 약사법이나 특허법 또는 이 약사법의 어떤 고시나 이런 전문들 허가와 관련된 거 내려서 여러분 스스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 조문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걸 찾으려고 하면 이걸 하나하나 다 넘기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 화면 내 검색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여기서 특정한 용어를 집어넣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컨트롤 F로 해도 되는데 컨트롤 F는 그냥 웹사이트 찾는 거고, 요 화면 내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이 많은 조문 내용 중에서 특정한 용어를 찾고 싶다. 뭐 신약이란 용어 또는 뭐 어떤 생물학적 동성 이런 식으로 용어를 넣고 찾으면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동을 하니까 굉장히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판이라고 한 번호가 있고 요 연이라고 있는데, 판은 이 조문과 관련된 판례가 이렇게 연결 링크가 되어 있고, 요 연자, 이 연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특허법에서는 어느 개정법을 적용하느냐에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요 연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특허법 29조가 언제 어떻게 개정됐는지 그 개정된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요 그 바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뭐 한참 이전 예전 특허법까지도 다 이 29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히스토리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여러분이 잘만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법률 생활에 필요한 법조문 정보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사이트예요. 자, 정리할게요. 이거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Don't waste money on research라고 하는 거, 여기 기사가 유럽 리서치 30%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거 신문 기사인데, 여러분이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R&D를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나서 이 특허 정보를 생각을 하면 이건 완전히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R&D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미 이게 누가 특허 출원을 했건 특허 등록을 받았던 이 R&D 비용은 다 날리는 거예요. 자, 반드시 어떤 R&D나 뭘 개발을 하기 전에 특허 정보 검색을 해서 이걸 나름대로의 어떤 맵을 만들어 놓고 빈자리가 어딘지 그걸 찾아서 연구를 하셔야 되고, 회피를 하려고 해도 이 특허 정보 검색을 해서 이 회피할 포인트나 무효할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허 정보 검색은, 특히 의학 특허 정보 검색은 여러분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건 사실 요 키프리스 사이트의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만 설명드린 거고, 여러분이 좀 더 의학 특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미국 특허청 사이트, 여기 일본 특허청 사이트, 여기 유럽 특허청 사이트. 자,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자기 개발을 하셔야 돼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자, 이것들을 다 자기가 다룰 수 있다면 아주 굉장한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 쓸 때 꼭 기억할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 놨어요. 요 번호 체계 3개 꼭 잊지 마십시오. 먼저 출원 번호, 권리를 나타내는 거. 권리는 특허는 10, 실용신안은 20, 30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은 거의 이제 특허만 쓸 테니까 10하고 연도 4자리, 2016, 1년 번호 7자리. 이게 출원 번호의 기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뭐 이건 그냥 알아두셔야 될 게, PCT 출원의 경우에는 요 첫 번째 숫자가 7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출원 번호를 딱 봤는데 요 1년 번호 첫 번째가 7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는 PCT 출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공개 번호는 출원 번호하고 패턴이 같아요. 10하고 이 연도 4자리 그리고 1년 번호. 그리고 등록 번호, 특허 등록 번호는 권리를 나타내는 10하고 7자리의 1년 번호고, 이 뒤에 0000, 이거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어떤 이제 일종의 디지트 코드 같은 건데, 실제 검색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집어넣어도 돼요. 어떤 특허를 여러분 집어넣을 땐 10, 1, 2, 3, 4, 5, 6, 7, 이건 그냥 1년 번호로 제가 넣은 겁니다. 실제 번호가 아니라. 요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냥 검색이 돼요. 요 뒤에 있는 0000은 안 치셔도 돼요.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할 때 또 특허 등록 번호에 이렇게 뒤에 4자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무조건 00으로 집어넣으시면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붙는 요 10, 20, 30, 40, 요거는 요리 권리 구분을 나타낸다는 거. 요 3가지 번호만 알아도 여러분이 키프리스에서 검색하고 정보를 찾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나라, 그리고 키프리스,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3가지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정보를 찾는 법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의학 특허 또는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그냥 실제 도구처럼 뭐 그냥
당연히 써야 되는 일반적인 도구지 이게 뭐 특별한 지식도 아니에요. 하지만 모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오늘 강의 들으신 내용을 갖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봐서 익혀놔야지. 이거는 뭐 강의를 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